누가 나를 환하게 만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조선의 넷째 임금, 세종대왕. 우리는 흔히 그를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기억하곤 하죠.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지극한 어진 임금의 표상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단 한 번도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늘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한 군주의 모습만 지니고 있었을까요? 만약 세종대왕께서 크게 노하셨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깊이 분노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군 세종의 또 다른 면모를 함께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의 분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고민과 조선 사회의 은밀한 갈등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리더 세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닌 국가와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그의 분노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세종대왕의 업적은 그야말로 눈부셨죠. 한글을 창제하여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발탁해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는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밤늦도록 경연에서 학자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촛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후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성과 뒤에는 그만큼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함께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온화한 성품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리더였죠.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확고하게 설계하려는 열정이 그에게는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분노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행복,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조선의 모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 쇠가 더 단단한 강철로 거듭나듯 세종의 분노는 조선을 더욱 견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종대왕을 격노케 했던 5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세종의 리더십이 어떤 난관에 부딪혔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분노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터져나왔고 그 분노가 결국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 국가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 그리고 때로는 지독할 만큼 고독했던 한 인간의 고뇌까지. 성군 세종의 입체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분노 유발 사건을 통해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세종대왕을 격노케 했던 여러 순간들 중 특히 조선의 학문과 이념, 그리고 미래 비전을 둘러싸고 터져나왔던 그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지적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 성군 세종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을까요? 조선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발걸음 앞에서 그는 또 어떤 고뇌를 감내해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한글, 즉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손꼽히는 훈민정음 창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혁신이었죠. 하지만 이 위대한 한글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수많은 반대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은 한글 창제를 두고 맹렬히 반대하는 상소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문자인 한문을 쓰는 것이 사대부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작은 나라 조선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최만리 같은 지편전 학자들마저도 한글 창제가 유교적 질서를 해치고 백성들을 현혹할 수 있다며 극력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저항과 뿌리 깊은 사대주의적 사고방식 앞에서 세종대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백성을 위한 지극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심하여 만들어낸 문자가 고작 사대부들의 명불론과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 못하는 백성들의 답답함을 헤아려 쉽고 편한 글자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군주의 간절한 염원이 편협한 시선과 배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외면당하는 현실은 분명 세종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거대한 분노를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이러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백성을 위함이니 너희가 반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죠.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조선의 자주성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비전의 표출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세종의 분노를 유발했던 5번째 사건, 바로 불교 정책을 둘러싼 유신들의 강경한 태도입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불교는 사실상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불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존중하려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경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내불당을 짓거나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심을 넘어 백성들의 정서적 필요를 헤아리고 기존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폭넓은 포용력이 담긴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신들은 이러한 세종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불교는 오랑캐의 종교이며 나라를 좀먹는 사악한 가르침이라며 세종의 불교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죠. 심지어 불교를 배척하지 않으면 불충이라며 군주를 압박하는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세종대왕은 유교적 이상을 존중하면서도 백성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신들은 오직 자신들의 좁은 유교적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군주의 통찰력과 포용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앞에서 세종은 또 한 번 깊은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국가의 안정을 꾀하려는 군주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념과 명분만을 내세워 반대했던 유신들의 모습은 세종에게 큰 답답함을 안겨주었을 테죠. 하지만 세종은 이 역시도 단순히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요한 불교 정책을 추진하며 백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뛰어넘어 백성을 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위대한 군주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조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열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것이죠.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조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열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종의 뜨거운 열정은 비단 정치나 민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조선의 미래를 더욱 찬란하게 밝힐 학문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그는 깊은 고뇌와 함께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마주해야 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성군이라 일컫는 세종대왕께도 지식인들의 고루한 사고방식과 완고한 이념적 저항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벽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조선의 자주적인 문화 창달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세종의 깊은 통찰력과 동시에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였습니다. 한글이 없던 시절,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한자는 소수의 지배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같았죠. 세종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문맹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꿈을 향한 그의 발걸음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 지식인이라 자부하던 지편전 학자들을 비롯한 유신들의 맹렬한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정신에 어긋나고 유교적 질서를 흔들며 심지어는 오랑캐의 글자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만리 등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글자는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근본을 해칠 것이라며 강경한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죠.
세종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일, 나아가 조선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두고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반대하는 모습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을까요?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자 하는 군주의 뜨거운 열망이 낡은 관습과 형식주의에 갇힌 지식인들의 아집과 부딪히며 생긴 불가피한 충돌이었죠.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는 세종이 꿈꾸던 모든 백성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나라라는 비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이러한 지적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화를 향유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비난을 감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종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은 바로 불교 정책을 둘러싼 유신들의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조선은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고 불교는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교가 수백 년간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조선 문화의 깊은 뿌리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본 정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신들은 세종의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불교가 미신이며 국가를 좀먹는 존재라 여기며 철저한 탄압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이 돌아가신 소헌왕 후를 위해 불경을 간행하거나 불교 의례를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종의 불교 정책이 유교적 이상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로 비쳤던 겁니다. 세종은 이러한 유신들의 완고하고 배타적인 사고방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적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 의해 가로막히는 현실에 절망감마저 들었을 테죠. 그의 분노는 단순히 불교를 옹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문화가 특정 이념에 의해 획일화되고 억압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군주로서의 깊은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유신들의 강경한 태도는 세종에게 있어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좁은 시야의 표본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이처럼 훈민정음 창제 반대와 불교 정책을 둘러싼 유신들의 태도는 세종의 학문과 이념 창달에 대한 깊은 고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지적 저항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대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조선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던 것이죠. 세종의 분노는 그가 단순히 이상적인 성군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리더였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세종의 분노는 그가 단순히 이상적인 성군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리더였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이러한 고뇌와 분노는 특히 조선의 미래를 위한 학문적, 문화적 혁신을 추진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네 번째 사건인 훈민정음 창제와 다섯 번째 사건인 불교 정책을 둘러싼 유신들의 강경한 저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를 살펴볼까요? 세종대왕은 백성 모두가 쉽고 편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주적인 문화를 꿈꿨습니다. 당시 복잡한 한자로는 글을 배우기 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은 기득권을 위협하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질서를 훼손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최만리 등 지편전 학자들은 상소문을 빗발치듯 올리며 한글 창제를 맹렬히 반대했죠. 그들에게 한글은 오랑캐의 글이나 다름없었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솟아오른 듯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과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세종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백성을 위한 길을 가로막는 답답하고 완고한 벽 앞에서 세종은 분명 격렬한 분노를 느꼈을 테죠. 다음으로 불교 정책을 둘러싼 유신들의 강경한 태도 역시 세종을 격분케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던 조선에서 불교는 이단으로 여겨져 끊임없이 탄압받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백성들의 정신적 안녕과 사회 통합을 위해 불교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포용하려 했습니다.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언해하고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는 백성들의 다양한 신앙을 존중하고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하지 않으려는 세종의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유신들은 세종의 이러한 불교 정책을 유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는 철저히 배척해야 할 대상이었고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념의 잣대로 백성의 삶과 신앙을 재단하려는 그들의 꽉 막힌 배타적 사고방식은 세종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백성들의 정신적 갈증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교리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세종에게 깊은 실망과 함께 때로는 폭발적인 분노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처럼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세종이 꿈꾸던 백성을 위한 나라라는 비전과 당시 지배층의 보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다룬 5가지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세종의 분노는 결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함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었고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죠. 또한 백성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뜨거운 열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또다시 일어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리더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분노는 나약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성찰의 도구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의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민본과 자주라는 확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외세에 굴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신념이 있었기에 세종은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종의 분노는 조선을 더욱 견고하고 풍요롭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조선 백성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리더십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를 성군이라 부르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종의 분노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정한 리더의 분노는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울림을 주는 세종의 리더십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선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